자, 이어서 3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장이라서 뭐 유선남님 안 만날 줄 아셨죠? 아닙니다. 만납니다. 자,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유선남님의 목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오늘 휴장이니까 그 오늘 어떤 일정 말고 이번 주 좀 신경 써야 될 일정들 좀 한 주간을 미리 준비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스케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은 미국 근로자의 날, 이제 노동자의 날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미국장이 좀 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항생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미국 스케줄, 오른쪽에는 한국 시간 스케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일단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장 수주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중국의 수출 수입액에 관련돼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꽤 있습니다. FOMC의 하커와 윌리엄스 보우만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원유 재고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중요한 스케줄은 없지만 아마 좀 잔잔하게 약간 파도처럼 중간중간 그래도 스케줄들 중에 가끔씩 중요한 스케줄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꼭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선남님 혹시 지금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그 유선남님 화질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혹시 뭐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화질이 좀 좋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조금 더 화질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뭐 이게 설정이 달라지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설정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뭐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긴. 아니 그 지금 평소보다 너무 이게 흐릿하게 나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번 주에 나왔던 노동 지표와 같이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그리고 노동부의 비농업 보고서, 그리고 ADP 비농업 보고서와 ISM 제조업 지수가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 사실 노동부의 비농업 보고서를 빼고는 다들 노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한 명당 일자리 창출률이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실업자가 높게 나와주면서 이제 실업자 수치가 3.8%까지 오르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임금 상승률이 적다라는 뉘앙스로 나왔고, 그리고 노동부의 비농업 보고서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며 반대로 ADP 비농업 보고서는 예상보다 크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날 발표된 것 기준으로 본다면 10개월째 침체 중이긴 하지만 제조업 지수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주면서 사실 금요일날 막판에 장이 조금 떨어지는데 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업률 3.8%가 사실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전달에 비해서 혹은 예측치에 비해서 0.2%가량 는 것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인구가 73만 6천여 명이 급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 22만 2천 명만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나머지 50만 명에 대해서 사실상 실업자에 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실업률이 3.8%로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실업률이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메스터 총재가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실업률이 잠깐 동안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들을 일단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그게 가속도를 타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심하기는 어려운 수치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는요 제가 인터뷰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컴퓨터, 전자제품, 화학제품, 교통장비 이런 쪽의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모든 섹터에서 대부분 다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객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지만 그 재고의 소진이 계속해서 수요의 증가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반대로 고객들의 수요가 혹은 오더량이 계속해서 줄어가게 되면서 백로그가 줄어가는 단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당연히 아직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백로그가 줄어가고 있고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백로그가 이제 거의 0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조업은 버틸 만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인터뷰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났던 부분이 주거비 관련해서 목재 제품 관련해서 인터뷰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출 비용을 높이는 조치가 이제 금리에 대한 조치가 주택 투자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둔화가 분명히 최근 들어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2024년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된 수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하실 때 백로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수주 잔고 정도로 보면 될까요? 밀린 주문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어서 여태까지는 밀린 주문이 쌓여 있다가 이제 수준 잔고량이 다 있다가 이제부터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따라잡히는 수준, 이제 공급량이 수요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그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10개월째 침체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주문 잔고, 밀린 주문량은 줄어들고 있고 고객들의 재고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적어 있는 상태인데 고객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왜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들의 가격들은 여전히 아직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좀 올라서 그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제자 항생지수는 좀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잡데이터가 낮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베이징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항생장이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 말고도 좀 커다란 뉴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내부 쪽, 이제 내부의 칩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화웨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는 칩 관련 부분에서 사실 14나노 칩까지 지금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화웨이 쪽에서 이번에 7나노미터의 칩 제조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장이 상승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웨이에서 제조한 칩의 네임은 메이트 60 프로라고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중국 쪽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물량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의 성능을 자랑하는지에 관련돼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도 아마 좀 제한된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애플이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의 나노미터 사이즈만 봐더라도 3나노미터에서 4나노미터 공정으로 사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7나노미터의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약 2세대가량 이제 뒤처진 칩이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견해가 많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에서 되게 뜨거운 그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그 핸드폰이 7나노 칩을 탑재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들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칩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랐고 그런데 그 시장에서도 바라보기는 좋아 탑재한 건 알겠는데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진짜 메이트 60 프로가 정말 잘 팔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 감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생산량과 그리고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율에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제재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중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마냥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제한된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보는 부분에서 사실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벽계원 비구이 위안입니다. 좀 그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관련해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제 9월 5일에서 6일에는 22.5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채권에 대해서 사실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안심을 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중국 쪽의 모든 부분들이 좀 안전하다, 투자하기에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중국 쪽 내부에서의 판매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쪽 내부에서 여러모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달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9.3%가량 증가된 84,159대의 전기차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전기차 가격 인하가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가에 주고 있지만 일단 테슬라의 판매량이 크게 올라가서 점유율을 늘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는 좀 약간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요? 제가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꾸준히 트래킹을 하는 게 아, 아니라서 일단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본 뉴스에 의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벤츠랑 BMW가 또 전기차 시장에서 또 발을 뻗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를 잡겠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벤츠와 BMW에서 새로운 전기차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2년 안에 출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에서 발표한 전기차는 앞으로 약 700km가량 주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40분만 충전하더라도 400km 이상을 뛸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롱레인지 전기차에 대해서 컨셉카를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봤는데 그 CLA, 벤츠의 CLA 전기차 이번 컨셉트카의 주행 거리가 뭐 750km다라고 해서 막 자랑을 하던데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컨셉카를 발표를 했고 이걸로 조만간 내놓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조만간이라고 하기에는 음, 아마 뭐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일단 2년 안이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몇 가지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개장을 안 하는 근로자의 날이죠. 유선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근로자의 날 때 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일단 다들 좀 이제 회사를 쉬니까 이제 하루 좀 푹 쉬죠. 이제 뭐 자기 이제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냥 보통 한국 분들도 이제 노는 휴일에 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하게 지냅니다. 다만 이제 가족끼리 모이거나 혹은 이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휴식하거나 이제 주말을 통해서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큰 휴일은 아니네요. 월요일이긴 하지만. 일단 뭐 쉬는 날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집에서 푹 쉬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오늘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다만 뭐 미국 말고 유럽 시장은 오늘 열렸는데요. 뭐 유럽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볼까요? 일단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증시는 지금 3주 네,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닥스 지수는 0.2%, 푸시백 지수, 영국의 푸시백 지수는 0.2%,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한 0.2% 정도 올라가고 있고 범유럽 지수라고 부르는 스톡스 600 지수 역시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NBC에서도 지금 뭐 미국 기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장 큰 뉴스 헤드라인 뉴스로 이 새로운 뉴 클래스죠. 뉴 클래스 BMW의 비전, 새로운 비전과 함께 전기차 컨셉트카가 공개됐다는 소식이 가장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뭐 유럽 증시를 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유럽 최고의 기업이 어디일까요? 유럽 최고의 기업 아마 다들 루이비통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일단 루이비통이 유럽에서 가장 큰 최고의 기업은 맞는데 자, 이 오른편 끝에 한번 보시죠.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이 하늘색 선, 이 기업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장중 기준으로는 루이비통보다 노보노디스크가 살짝 역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잠깐 등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많은 비만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지난번에 유선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CMO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그 품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좀 해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를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뭐 위고비, 오젬픽, 싹센다 이거 다 노보노디스크 거니까요. 자, 이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럽의 최고 기업이 되지 않을까? 루이비통을 제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은 휴대전화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유럽 최고 기업은 보다폰이었습니다. 그 통신업체죠. 통신업체.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유가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유가 급등하던 시기. 그때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쉘 이런 기업들이 또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루이비통이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됐고 전 세계 빌리어네어 전 세계 부자 순위 가운데 루이비통 회장 가문이 가장 큰 부자가 최근에 되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과연 1등을 가로채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뉴스였는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최근 건 아니고 그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기업인 거 아시죠? 덴마크 기업.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미국인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너무나도 진심인 나머지 덴마크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노보노디스크의 그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GDP 홈 컨트리가 덴마크입니다. 그 덴마크의 GDP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덴마크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4,190억 달러 정도로 국가의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원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긴 한데 좀 흥미로운 측면이어서 덴마크의 GDP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지금 1조 8천억인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국의 GDP가 만약 1조 8천억인데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국가의 한 기업이 워낙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과 비슷한 통화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은 이제 그 유럽연합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위고비, 오젬픽 이게 너무나도 많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 위고비 살래 하려고 하면 덴마크 크로네화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로네화가 엄청나게 강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럽 연합의 기준 금리보다도 약간 낮은 금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품목과 하나의 기업이
국가의 통화 정책마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뉴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 아마 뉴스 몇몇 분들 보셨을 텐데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월스트리트저널 뉴스고요. 보시면은 9월 2일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 설치된 33,400여 개 고속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거의 60%가 테슬라 제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부가 공모했던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낙찰이 됐다고 해요. 전체 사업 가운데 18%가 테슬라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테슬라의 그 충전기 사업이 이렇게 낙찰을 잘 받았냐? 이걸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싸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제 설치를 하려면 가격이 훨씬 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한 사례인데 모든 지역에서 다른 건 아닌데 한 사례. 근데 메인주의 한 입찰에서는 다른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비용을 한 대당 13만 달러, 13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6천만 원 듭니다라고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테슬라는 17,000달러를 써냈다고 합니다. 17,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2천 몇백만 원 되겠죠? 3천만 원 안 되죠? 어떤 기업은 1억 6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3천만 원도 안 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충전기 시장에서의 독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주말 사이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유선남님. 네네. 네, 저희 뉴스는 다 봤고요. 뉴스는 다 봤고 유선남님 오늘 출근 안 하시겠네요? 오늘은 좀 푹 쉬면서 사실 저도 주중에 이제 3점 넘게 뛰다 보니까 네. 몸과 마음이 좀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푹 쉬면서 여러모로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나 오늘 열심히 집에서 누워서 자야죠. 아,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유선남님은 좀 바깥 활동은 많이 안 하시나요? 저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은 암벽 등반 같은 거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오. 원래 예전에 이제 수영 선수를 하기도 했었어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몸이 좀 요즘 많이 불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좀 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야, 수영과 암벽 등반을 하시는 우리 유선남님. 와,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간만에 나는 휴일이니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휴장이라서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저희가 더 재밌는 뉴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